은정쌤의 거꾸로 역사교실 오늘은 사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제 정치 내용 어디까지 배웠냐면 결국엔 신라가 갈라져가지고 신라에서 후백제가 나오고 후고구려가 나와서 후삼국시대가 성립이 되었다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상황 볼게요. 자, 왕건의 등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대. 자, 이 왕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송악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개성지방입니다. 자, 옆에 있는 지도 볼게요. 바로 여기죠. 자, 여기에 호족입니다. 자, 이 왕건 같은 경우에는요, 궁예의 세력이 자기가 살고 있는 송악까지 미치자 이제 신하로 들어갑니다. 궁예의 신하였어. 근데 이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으로 짜잔 하고 등장한 게 이제 언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냐면 궁예의 신하로 들어가가지고 당시에 라이벌 관계였던 후백제의 여기 금성이라고 보이죠? 이거 경주의 수도도 금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 바로 밑에 있는 나주 있죠? 나주도 옛날에는 똑같이 금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 후백제의 금성을 점령을 하면서 공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건이 역사 속에서 짜잔하고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후백제의 금성 점령으로 큰 공을 세웠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는데 고려 건국의 배경 한번 볼게요. 자, 후고구려의 궁예가 자기 자신을 미륵불, 얘들아 미륵불은 미래에서 온 부처님이란 뜻이야. 자기가 미래에서 온 부처님이다, 너네들을 구제해주러 왔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부르면서 강압적인 정치를 펼쳐서 민심을 읽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게 돼. 쟤 미쳤나봐, 왜 저래, 이렇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신하들이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궁예를 물리치고 왕건을 국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게 바로 918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바로 국가 이름 고려라고 하고요. 고려라고 하는 이름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고구려의 수도였던 철원에서 이제 왕건의 고향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철원에서 송악으로 수도를 천도를 하죠. 자,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었으니까 후삼국시대긴 후삼국시대인데 지금 한반도 안에 고려 있고 후백제 있고 신라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후백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후백제에서 왕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견훤한테는요 여러 아들이 있었어. 근데 첫째 아들 중에 신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넷째 아들 중에 금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왕을 이어받는 거는 보통 첫째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 큰아들인 신검이 원래는 후백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 근데 견훤이 이 넷째 아들 금강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금강한테 왕을 물려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 신검이 이대로 갔다가는 나 왕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빠인 견훤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가둬버리고 스스로 왕으로 즉위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약간 신검은 폐륜하죠. 결국엔 폐륜하. 자, 이 견훤 같은 경우에는 금산사에서 갇혀서 몇 날 며칠 지내다가 이 후백제를 탈출을 해서 결국에는 고려 왕건에게 투항을 합니다. 이제 항복하고 들어간다는 소리죠. 자, 그게 935년의 일이었어. 자, 이 견훤이 항복하고 고려의 왕건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던 신라의 경순왕. 이대로 냅뒀다가는 이상하게 우리 이제 고려한테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순왕이 잡아먹히기 전에 차라리 항복을 하겠다 라고 해서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935년의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신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 멸망했으니까 이제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 다스리는 후백제만 남았죠. 자, 이 고려가 신검의 후백제군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싸움을 했거든요. 자, 결국엔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936년의 일이야. 자, 그럼 이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려, 후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던 게 왕건에 의해서 고려 왕건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요. 이제 고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생긴 거죠. 자, 이 통일의 의의를 보시면 첫 번째 후삼국과 그리고 발해의 유민, 발해 유민은 발해의
발해가 망하고 남아있던 백성들, 그 백성들까지 받아들이면서 이제 민족을 다시 한번 통합을 하는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 삼국의 문화를 전부 흡수를 해서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또 이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왕건이 호족 출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호족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호족 세력과 새로운 사상을 지닌 지식인 계층 등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진골귀족만, 신라 사회에선 진골귀족만 주로 정치에 참여를 했잖아. 근데 이제 고려에서는 호족이나 지식인 계층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의가 있다는 거죠. 자, 후삼국의 통일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는 디딤 영상 퀴즈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후삼국의 통일 과정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고려가 먼저 건국이 되죠. 그 궁예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신하들이 궁예 쫓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즉위시켰잖아. 그죠? 자, 고려가 건국이 된 요 사이에 후백제에서 왕위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견훤이 아들에 의해서 금산사라는 절에 갇힌 다음에 도망쳐 나와서 왕건에게 항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본 신라 경순왕이 아이고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항복해야겠다라고 해서 신라가 항복을 하고요. 자, 이 견훤이 아닌 그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 다스리고 있는 후백제를 고려가 멸망시키게 되면서 후삼국이 통일되었다. 이 과정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고려를 이제 완전히 하나로 통일한, 한반도를 통일한 이 태조 왕건의 정책은 어떠하였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요, 호족 출신이었고요.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했다고 했어. 자, 근데 이제 얘들아, 후삼국 통일하고 나니까 굳이 호족의 도움을 받을 일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호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왕건을 도와줬다고 해서 기세등등해 있어. 그래서 왕건은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 이제 통일하고 호족들 저놈들 이제 필요 없는데? 근데 저놈들은 나 도와줬다고 기세등등하고, 아, 당근과 채찍 정책을 해야겠다. 즉 잘해주고 못해주고 요거를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호족을 다스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자, 호족에 대한 정책 실시 한번 볼게요. 자,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요, 호족한테 잘해주는,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든 정책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걸 포섭 정책이라고 해. 포섭, 내 편으로 만든다. 자, 각 지역의 호족의 딸과 혼인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혼인을 하냐면 29명의 부인을 줬다고 합니다. 29명의 부인 겁내 많잖아. 각 지역의 유명한 호족 딸들이랑 다 결혼을 한 거야. 자기 편 만들려고. 그리고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 그리고 성까지 내려줍니다. 야, 이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 자, 나 왕씨니까 너도 이제부터 왕씨해 라고 해가지고 왕씨성을 내려주면서 내 편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서도 마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견제하는, 채찍질도 하는 정책도 합니다. 이 견제 정책 두 가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책은 뭐냐면 호족이나 공이 있는 신하죠. 사심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습니다. 이 관직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출신 지역을 통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걸 바로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데 얘들아 말이 어렵지. 자, 예를 들면은 목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자, 목포라고 하는 지역에 호족이 있다고 쳐볼게. 자, 이 호족한테 왕건이 너 목포 지역을 다스리는 사심관을 해. 대신에 목포에서 뭔 일 일어나면 네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여기에서 뭔 일 생기면 책임은 다 호족이 물도록 하는 그 일종의 견제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호족은 자기 목 안 달아나려면 목포도 잘 다스려야 되고 왕말도 들어야 돼. 그지? 자, 이런 정책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기인제도라고 있습니다. 기인제도가 뭐냐면 호족의 자식들이죠. 호족의 자식들을 인질로 삼아서 중앙, 왕이 살고 있는 송악까지 끌고 와서 머물게 한 제도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호족이 자기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야, 네 아들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데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두 가지 제도를 시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민족을 통합하는 정책도 실시를 해서 신라 후백제 세력을 지배층으로 받아들이고요. 발해 유민도 수용을 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북진 정책 요거는 시험에 나오고 디딤 영상 퀴즈에도 나옵니다. 북진 정책, 북쪽으로 나아갈 진짜야. 나아가는 정책이다. 북쪽으로 나아가는 정책 내용 볼게요. 자, 옆에 있는 지도 잠깐만 볼게. 얘들아, 너네 지금의 북한의 수도 평양 있지? 여기는 옛날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잖아. 왕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구려의 수도 옛날 이 평양 이름을 서경이라고 붙여줬어. 서경이라고 붙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어. 그리고 여기를 뭘로 썼냐면 옛날에 고구려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를
이제 시작점으로 삼아서 전진기지로 삼아가지고 북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하는 그 하나의 그 포인트로 삼은 거죠. 자,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해서 중시하고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개성을 내세우면서 우리 고구려 이어받았으니까 고구려 내 땅도 회복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땅을 막 넓히는 정책을 추진해. 그 북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실제적으로 여기 지도 보시면 이 보라색 부분 있죠. 요 지역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 여기 흐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영흥지방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이렇게 영토를 확대하는 정책을 했었다. 자,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도 깎아주고요. 감면해준다라고 하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장려를 합니다. 자, 이제 태조 왕건이 죽은 이후의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왕권의 안정과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태조 사후 태조 왕건이 죽은 후에 해종과 정종이라는 왕식이었습니다. 자, 왕자와 외척, 외척은 왕의 외가 친척들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왕자와 왕의 외가 친척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 태조의 부인만 29명이라고 그랬잖아. 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왕권이 불안정했죠. 이렇게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누가 또 왕으로 즉위를 하냐면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광종은 여러분 고려에서도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거든. 이 광종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를 해요. 자, 당시에 여전히 호족들이 이제 세력을 많이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광종은 생각을 하죠. 아, 왕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여전히 남아가지고 기세등등에 있는 저 호족의 힘을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더라. 별표. 요거는 디딤 영상 퀴즈도 나오고 시험에도 나와요. 자, 노비한건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노비한건법은 뭐냐면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해주는 제도야. 자, 옛날에 이제 호족들이 합법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반 양인들, 일반 백성들 양인이라고 하거든. 일반 백성들을 지들 노비로 삼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광종은 이런 노비들 한 명 한 명 조사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면은 다 일반 양인으로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은 가지고 있던 노비를 뺏기는 애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호족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왜냐면 노비를 군사로 이용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 노비안검법이라는 말 한번 단어 풀이해볼게. 노비는 말 그대로 너네 가는 그 노비, 안검은 자세히 살펴보다란 뜻이야. 노비를 자세히 살펴봐서 만약에 불법이면 풀어주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과거제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실시를 합니다. 자, 당시에 그 중국에서 기화했던 쌍기라는 애가 있어. 이 쌍기라는 애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시험을 보냐면 유교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거였거든. 이 지식과 능력을 지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자기의 정책들, 호족들은 좀 싫어할 거 아니야. 근데 광종은 카리스마 넘친다 했죠. 자신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공신과 호족을 있으면 대대적으로 숙청 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굉장히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된 성종의 유교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광종이 왕권을 안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열심히 정치만 잘하면 돼. 그래서 많은 신하들한테 신하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정치를 잘하겠니? 너네 의견을 한번 내세워봐라 라고 하니까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총 28개의 제안을 발표를 해. 최승로가 왕한테. 그거를 시무 28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바탕으로 한 별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 한 내용이야. 요거 보면은 아, 최승로가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하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믿는 건 자신을 다스리는 거, 그냥 나한테만 좋은 거고 유교를 행하는, 유교를 실제로 실시를
실시를 해 나가는 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급한 일이다. 그러니까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불교는 개인 수양, 개인을 갈고 닦기 위한 종교일 뿐이고,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이거를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 크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